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늘 억척같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성인이 됐을 즈음엔 웬만한 식당 일도 거뜬히 할 정도로 손이 빨랐습니다. 20대 중반쯤 고등어구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일하다 보니 식당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님이 자꾸 줄어. 한때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게까지 확장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제가 먹어보니 고등어구이에서 묘하게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일개 직원이었음에도 비린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비린내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맛집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매니저야. 그때까지 카운터는 늘 사장님이나 사장님 아들이 맡아서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카운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카운터 위에 계속 초콜릿이 놓여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때까지도 내외하고 있던 사장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실장님 거예요? 그게 맨날 여기 있던데. 저 당 떨어져서 그러는데 밥만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제가 사장님 아들을 실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가게 안에서 부를 일이 많은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 물건 발주나 정산 같은 실무를 다 맡아서 하길래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자연스럽게 굳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초콜릿이 놓여있는 겁니다. 실장님, 설마 이거 저 먹으라고 두신 거예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에서야 사장님 아들은 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아도 그렇지 맨날 가게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죠. 이렇게 예쁜데. 사실 그때까지 저 모태솔로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들 다니는 평범한 직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느니 돈 잘 주는 식당에 가서 일하는 만큼 받아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덕분에 억척같이 모은 돈도 꽤 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청춘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내가 예뻐요? 네. 그래서 나더러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에? 아니지, 꼭 그렇다기보단. 아니, 말을 꺼낸 사람이 발뺌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누구랑 데이트를 하라고? 그럼 가게 쉴 때 영화 볼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네. 그렇게 전 가게 사장님 아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러나 결혼까지의 과정이 그저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밀 연애를 계속하던 중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분명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자기 집에 소개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 사장님한테 나 소개시키는 거 부담스럽구나? 그런 거 아니야. 사장님이 반대하실까? 안 하실 거야. 평소에 자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나한테 슬쩍 자기 같은 여자는 어떠냐고 물은 적도 있으셔. 혹시 좋으면 달이나 주신다고. 정말? 근데 왜 날 자기 집에 소개를 안 시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이렇게 반지까지 줘놓고 왜 자기 집에 인사 가자는 말을 안 해? 사실 우리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니야.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유일하게 배가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뭐? 엄연히 말하면 엄마가 아니라 큰이모야. 알고 보니 남편의 친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큰이모였던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거였습니다. 간혹 남편이 어머니 얘기를 해줄 때도 정말 친어머니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준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걱정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가보니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야, 네가 결혼을 하면 하는 거지. 뭘 우리까지 오라 말아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꼭 우리까지 불러야겠냐? 누가 보면 진짜 친형제인 줄 알겠다. 아주버니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남편을 타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혼내셨어요. 엄연히 말하면 니들 다 같은 핏줄이고 같이 자랐으면 누가 뭐래도 형제지. 그만큼들 나이 먹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아직도 막내를 질투하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버니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형님들 역시 희죽거리면서 남편들 뒤를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자랐을지가 보여서 코끝이 다 찡했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네가 우리 막내랑 결혼해준다니 이제 내가 걱정이 없다. 우리 애들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막내를 유독 끔찍이 아꼈거든. 행여나 제 엄마 없어서 기죽을까봐 내 친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더 좋은 걸 피고 먹이면서 키웠어. 그랬더니 쟤들이 아직도 동생을 가엾게 여기질 못하고 저런다. 형제들이 떠나 단출한 자리가 됐지만 덕분에 전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가 진짜 어릴 때였는데도 제 부모가 없는 걸 아는 건지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동생 일은 나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나는 어른이니까 애부터 챙겨야겠더라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친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과 관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니들의 질투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결혼 후부터는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시어머니도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모셔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고 이후 노쇠한 어머니 대신 제가 고등어구이 식당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저는 돈이 모일 때마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사돈 땅이 개발될 때마다 보상금을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어느새 새 채가 돼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을 향한 아주버니들의 괄시와 저를 향한 형님들의 무시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니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형님들 역시 명문대 출신이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공부를 잘 못해서 일찍 군대를 다녀온 뒤 시어머니의 가게를 도왔던 거고요. 아주버니들이 남편을 괄시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탄하듯 그러셨어요. 아휴, 막내도 공부만 잘했으면 내가 뭐든 하게끔 밀어줬을 텐데.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엄마 도와주는 일,
형들 심부름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더라고. 덕분에 억척스러운 와이프 만나서 건물주 남편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형제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늘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노력도 해봤습니다. 형님, 얼마 후에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희 부부가 좋은 데서 식사 대접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돈 많다 이거지. 뭐, 알아서 해. 어차피 어머니도 동선의 부부만 예뻐하시잖아. 첫째 형님은 떨떠름하게 대답하셨고 둘째 형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큰형님이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막내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좋은 식당이나 예약할까 했는데 그러면 식당 예약은 취소할게요. 누가 취소하래? 동서 왜 이래?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예? 또라뇨? 늘 이런 식이잖아. 동서만 착한 척, 어머니 위하는 척. 이러니까 어머니가 동서 편만 드시는 거 아니야. 전 형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줄을 확실히 서라고. 둘째 형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잔소리만 잔뜩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결국 식당 예약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세 형제의 집안이 한자리에 모이면 언제나 시작도 끝도 좋지 않다는 거였죠. 형, 많이 드세요. 네가 산다고 유세냐? 남편이 한마디만 해도 돌아오는 아주버니들의 말은 매섭기만 했습니다. 아니 재수씨, 어머니를 진짜 위할 거면 음식을 직접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밥 사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우리는 돈 없어서 안 하는 줄 알겠네. 그즈음 아주버니들은 저에게도 서슴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주버니의 말 한마디에 습관처럼 입을 다문 후였고 저는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다 못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버니, 좋은 날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싶어도 다들 협조를 안 하시잖아요. 동서, 듣지 않으니까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가 협조를 안 해서 어머니 생일상을 못 차려드렸다 이거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어디에도 끼워주시질 않잖아요.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럼 먼저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따를게요. 수준이 맞아야 부르지. 막말로 둘 다 고졸해. 제대로 된 취미라도 하나 있어? 건물만 있으면 뭐해. 사는 수준이 낮은데. 내 말이 막말로 집에서도 우리가 같은 레벨이냐고. 야 막내, 네가 말해봐. 우리가 너랑 같은 레벨이야? 엄연히 우리는 친자식이고 넌 조카잖아. 결국 듣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만들 못해? 이럴 거면 뭐하러들 모이니? 내가 매일같이 니들 사이 안 좋은 걸 걱정하니 우리 막내 며느리가 겨우 애써서 자리 좀 마련한 것 같은데 니들은 여기서도 싸워. 내 아들들이지만 못났다. 못났어. 엄마, 우리가 못났으면 저 자식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예요. 엄마가 자꾸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저 새끼랑 와이프가 기어오르잖아요. 누가 고아야? 내 손에서 자랐으면 다 내 자식이야.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난 딸이 없어서 며느리도 내 딸처럼 생각한다. 다 내 자식들인데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물어뜯고 손윗사람이라는 애들이 막내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 데리면 되겠어?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저희가 더 이러는 거예요.
친자식은 우린데 언제까지 남의 자식만 품에 싸고 두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다 시어머니가 싸고 돌아서 우리가 건방져서 잘못이라는 거였죠. 그즈음 시어머니께서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화병인가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폐암입니다. 네? 그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담배는커녕 술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고등어구이 가게 하셨다고 했나요? 예, 설마...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장시간 매연에 노출이 되면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폐암 소식을 들은 형님들이 어쩐 일로 수술받기 전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 차를 타고 여행지로 향했는데 형님 차가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형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묘자리예요. 미리 예약했죠. 형님들의 막말에 저는 결국 폭발했고 형님들을 반 죽여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던 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듯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제 질문에도 대답도 안 하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시어머니는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제와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 어머니, 요즘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완치도 잘 되고요. 예, 너도 고등어구이 장사 그만해. 그러다 너도 병 걸리면 어떡해. 지금 저희 가게는 환기시설도 잘 해놨고 쾌적하잖아요. 전 괜찮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그냥 내가 아쉬운 건 하나야. 우리 자식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거. 죽기 전에 애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형님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셨어요? 바쁜 사람들한테 오래 가라야? 왜? 어머니 댁에서 안 보고? 그러니까 평소엔 비싼 데로 오라고 해서 돈 자랑하더니 오늘은 프랜차이즈 카페네? 좋은 데로 오라고 해도 트집이기에 평범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더니 이번에도 트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안 듣는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어머니 폐암 진단 받았어요. 뭐? 형님들이 깜짝 놀라서는 서로의 얼굴을 보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수술 받으셔야 한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갑자기는 아니고 종종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하도 싸우니까 화병에 걸리셨나 해서 이번엔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동서, 그럼 진즉에 좀 모시고 가지. 종종 답답하다고 하셨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 형님들은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니가 동서를 가장 좋아하시니까 하는 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폐암이라는데도 형님들은 제 탓만 했습니다. 제 말이요. 언제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굴더니 어머니가 폐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탓이야? 형님들 탓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 탓도 아니죠.
고등어구이 가게도 물려받았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돼? 형님, 엄연히 말씀드리면 제가 비용 다 내고 인수한 거예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다들 별 말씀들 없으셨던 거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던 건 맞잖아. 가족이니까 그런 가게를 한 번에 인수받았지. 그럼 형님이 하시든가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도 잘잘못이나 따지고 들려는 형님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때 조금 전까지도 싸움을 걸던 첫째 형님이 어쩐 일로 싸움을 말리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 지금 우리가 싸울 때야. 어머니도 아프시다는데. 그러지 말고 여자들끼리 여행이나 갈까? 예? 어머니 모시고요? 어머니 수술 받으시기 전에 힘내시라고 같이 여행이나 가자. 아, 뭐, 전 형님이 그러자고 하시면 따라야죠. 두 형님이 동시에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누구보다 원하셨으니까요. 수술 전에 같이 여행도 가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기운을 좀 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같이 여행 가재요.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솔깃해 하시더라고요. 걔들이? 정말? 네,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아프니까 걔들이 철이 드는구나. 그런가 봐요. 다행이죠 뭐. 아이, 그럼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니들 잘 지내는 거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이 내 손을 들어주나 보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이게 다 니 덕이지 뭐. 시어머니의 수술이 곧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은 급히 준비됐어요. 이번엔 어쩐 일로 형님들이 알아서 장소며 준비를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큰형님이랑 내가 다 주도해서 할 거니까 동서는 어머니 모시고 차에 타기만 해.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바빠도 해야지 어떡해. 뭐 동서만 며느리인 줄 알아? 우리도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맨날 동서가 나대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지. 둘째 형님은 잠깐 통화로도 제 신경을 긁는 재주가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만 참아서 이 여행이 순탄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네, 형님. 앞으로는 제가 막내답게 형님들 뒤에서 잘 따라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튼 시간 알려주면 어머니 모시고 집 앞으로 나와. 예, 형님. 전화를 끊고 나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발주하고 있는 남편에게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들이 먼저 나서서 안 하는 거지.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나대서 자기들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거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번엔 알아서 하시겠대? 진짜 별일이지 않아? 그러게. 남편은 형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잘 풀고 와볼게. 그럼 당신이랑 아주버님들도 사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남편은 제 말을 긍정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했단 말에 기분이 좋은 눈치였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좋았습니다. 지금껏 저를 무시만 했던 형님들이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해주고 그래도 시어머니 아프시다고 신경 쓰는 걸 보니 그들도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제 짐과 어머니의 짐까지 야무지게 챙겨 여행 갈 준비를 마쳤어요. 어머니도 폐암 진단 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큰애랑 작은애가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다 하고. 도대체 어딜 가길래 나한테 주민등록번호며 음력 생일까지 다 묻는 걸까? 글쎄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곳인 거 보면 엄청 좋은 데 아니에요? 아유, 그런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동안 형님들에게 주도권을 안 주고 나댄 건가 싶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내가 납작 속이고 살아야겠다 싶을 정도였죠. 조금 뒤 도착했다는 형님들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님 두 분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랑 시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아주 잘 잤다. 걱정 많으시죠? 수술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니들이랑 놀다 오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죠 뭐. 그렇지.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니들이랑 여행도 다 가고 아들들만 잘 지내면 소원이었겠구나. 그럼 이제 그만 출발할게요. 차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형님들도 가는 내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평소답지 않게 시어머니께 말도 먼저 잘 걸고 미리 챙겨온 간식도 나눠주고요. 그렇게 얻어먹기만 하려니 죄송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 경비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네,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차는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밖을 보던 시어머니도 계속 목적지를 모르고 가니 답답하신 눈치였습니다. 거의 다 와가요.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 모두 들떴습니다. 어머니, 저기 바다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네가 언제는 안 사줬니? 늘 네가 다 샀지.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소곤거리셨습니다. 이번엔 네 형님들이 하게 둬. 또 나선다고 잔소리만 얻어먹지 말고. 저도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본 건지 큰형님이 묻더라고요. 같이 장사를 해서 그런지 동서랑 어머니는 늘 사이가 좋네.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소곤소곤하세요? 막내답게 형님들 잘 따라가라고 했어. 어머, 어머니께서 저희 편도 다 들어주시네요.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야. 그러니까 잘들 지내고. 너희 신랑들도 막내랑 좀 잘 지내라고 해줘.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니? 날이 정말 좋네요. 그때였습니다. 차가 공동묘지로 들어가더라고요. 형님,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아닌데? 제대로 왔는데? 네? 이윽고 차가 섰고 형님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랑 어머니가 어리둥절해서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큰형님이 어머니 쪽 차문을 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내려서 좀 보세요. 아니지,
여기서 뭘 보라는 거냐? 왜 볼 게 없어요. 중요한 걸 보셔야죠. 일단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나 둘러보는데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공동묘지 안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작은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왜 여기로 온 거예요? 동서도 따라와. 그러더니 둘째 형님도 큰형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일단 따라갔습니다. 저 앞에서 큰형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께 그러는 겁니다. 여기가 어머니 묘자리예요. 미리 예약했죠. 큰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표정을 지으셨고 둘째 형님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잘했죠? 원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래요.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앞장섰어요. 이런 일은 누구도 잘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나서야 할 일엔 한 번도 나서지 않던 형님들이 시어머니의 묘자리를 보는 일엔 아주 솔선수범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사인하세요. 그때 큰형님이 넋을 놓고 있는 어머니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앞으로 된 집을 친아들 둘이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에요. 뭐? 이게 내 유언장이라고? 네, 어머니. 이런 건 미리미리 해둬야 분란이 안 생겨요. 막말로 어머니 집을 친아들도 아닌 막내 서방님네까지 같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껏 키워준 게 얼마예요? 잘 되던 고등어구이 가게도 동서 주셨잖아요. 그건 막내가 나한테 돈을 주고 인수를 한 거래도. 그래서 어머니 집을 같이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말로 막내 서방님네는 재산도 많잖아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직장인들이라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동선에는 벌써 건물만 3채잖아요. 그런데도 친자식도 아닌 막내 서방님네까지 어머니 재산을 나누라고요? 내가 말했잖니. 내가 키웠으면 내 자식이라고. 그리고 니들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묘자리 내가 벌써 죽었어? 어머니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머니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다 미리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해야 할 일인데 돌아가신 뒤에 허겁지겁 준비하느니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아예 나 빨리 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어머니, 동서랑 친하게 지내시더니 동서 닮아가세요?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그러더니 두 형님은 어머니의 몸을 결박해 강압적으로 유언장에 사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형님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 형님을 동시에 날아차버렸어요. 평생을 식당 일로 다져진 체력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형님이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동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님들이 넘어지면서 놓친 유언장을 다시 보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아주 가관들이네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어머니 묘자리 보러 가자고 하지 그랬어요. 형님들은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이번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겠다며. 약속해놓고 1억이야? 그럼 형님들부터 약속을 지켰어야죠. 아픈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자기에 이제 좀 철들이 드신 줄 알았네요. 너 말 다 했어? 큰형님이 덥석 제 머리채를 잡았고 둘째 형님도 저에게 달려들더니 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동서 하나 잡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동서가 동시에 저희 발로 찬 거 못 보셨어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억척스럽다고요.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형님들은 제 머리를 뽑을 기세였고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두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정신이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진 채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이거 나요! 그러나 두 형님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았고 저는 결국 양손으로 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거 안 놔? 형님이 먼저 잡았잖아요. 형님부터 놓으세요. 놔라. 놓으라고 했다. 두 분이 먼저 놓으시라고요.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형님들은 끝내 제 머리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저는 결국 형님들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뗀 뒤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하는 매운 소리와 함께 형님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 손이 왜 이렇게 매운데? 그런데도 또 계속 제 머리를 안 놓기에 또 한 대를 패줬습니다. 그래도 안 놓으면 두 형님의 머리통을 붙잡아 박치기를 해버릴까 하던 그때였습니다. 형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결국 둘째 형님이 먼저 손을 놨고 결국 큰 형님도 저에게 맞은 양뺨을 감싼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무식한 년 아니랄까봐 손 매운 것 좀 봐. 무식한 거랑 손 매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야, 너 지금 내 뺨 쳤어? 그러니까 누가 머리채 잡으래요? 저는 머리 뽑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머리가 다 띵하다. 허리나 엉덩이는요? 아유, 거기도 아파. 아유. 시어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들 진짜 미쳤어요? 노인을 이렇게 밀치면 어떡해요? 나도 동서에 비하면 노인이거든? 너도 우리 쳤잖아!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기만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주었습니다. 정확히는 형님들이 마음대로 작성한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죠. 형님들, 이거 엄연히 협박이에요. 똑똑한 분들이니까 아시죠? 협박이라니. 시어머니 대신 유언장 좀 쓴 게 무슨 협박이야? 막말로 마음에 안 드시면 사인 안 하시면 그만이잖아. 아까 어머니 몸 결박해서 강압적으로 사인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증거 있어? 동서가 본 것 말고 증거 있냐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떡하니 저 위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기 CCTV 다 있네요. 그러자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 유언장 안 내놔? 싫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협박한 거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둘 다 손에 보석이 박힌 손톱으로 저한테 달려드는데 뺨이며 팔이며 계속해서 생채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즉에 잘못하질 말든가. 이제 와서 유언장 하나 없앤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돼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내놔라. 저는 유언장을 꼭 안은 채 몸을 숙였고 형님들은 저에게 발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간의 서름이 다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무시하던 시선부터 저희 남편까지 찬밥 신세인 꼴을 수도 없이 봐온 저였어요.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건물도 사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어쩜 형님들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제가 일어나서 매섭게 보자 형님들도 움찔하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형님 둘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일로 다져진 매서운 손바닥으로 또다시 형님들의 뺨을 쳤습니다. 내가 나랑 우리 신랑한테 하는 것까진 참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사실 제가 키가 좀 컸어요. 형님들보다 거의 머리 하나는 컸거든요. 제가 뺨을 한 대씩 칠 때마다 형님들은 한 발씩 물러났지만 결국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동서, 진짜 왜 이래? 우린 같은 며느리잖아. 그래, 맞아. 그리고 나 너무 아파. 동서 손 진짜 맵다. 우리 이쯤에서 화해하자. 한참을 얻어터지고 나서야 화해를 하자는 둥 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절절 매는데 차마 더 패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썼던 유언장을 다시 보시고는 기가 찬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줄만 알았는데 이것들은 그냥 괴물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못 볼 걸 보여서. 그럼 가만히 맞고만 있어? 잘했어. 그것들이 나까지 집어던지는 거 너도 봤잖아.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쪽으로 오라며 처음 보는 주소지를 보내셨습니다. 뭔가 싶어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보니 넓은 시골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보고 있니? 네 어머니, 근데 그냥 시골 땅인데요? 너 보여주려고 가보라고 했다. 조만간 재산을 정리할 건데 거기 내 땅이야. 이게 몇 평인 거예요? 2만 평 좀 넘을걸? 네? 어머니 땅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널 볼 때마다 꼭 날 보는 것 같았어. 너도 종잣돈만 생겼다 하면 땅을 샀잖니. 나도 그랬거든. 저도 땅 투자를 계속했다 보니 좋은 땅을 잘 알아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땅은 넓고 평평하긴 한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지로 쓰기엔 땅이 좀 척박한 것 같았고 개발되기엔 좀 외지지 않았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그 땅 공장 세운다고 팔아달라고 하더라. 어머니, 너무 잘 됐네요. 그 땅 너 줄게. 네? 시어머니께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보다는 그 일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야 그러고 싶지. 근데 막내는 마음이 여려. 막내 줬다가는 형들이 가만두겠니? 지난번에 네 형님들 제압하는 거 보니까 너야말로 인물이야. 내가 너 처음 우리 식당에서 봤을 때부터 내 식구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막내한테도 가서 말 좀 걸어보라고, 데이트 신청 좀 해보라고 그렇게 졸랐었는데 내가 너라면 뭔들 못 맡기겠니? 사실 식당도 너니까 인수하게 해준 거야. 마음 같아선 그냥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네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니? 이번에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라차기로 제압해버려. 어머니, 저 놀리시는 거죠? 진심이야. 그것들 아주 못 쓰겠더라고. 사람이어야 말이 통하지. 아무튼 나는 결심했어. 땅은 너한테 줄 거고 집은 네 남편한테 줄게. 그럼 저희한테 다 주시는 거잖아요. 다 주면 어떠니? 내 맘이지. 지들이 그렇게 나오고도
나한테 다시 재산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형님들은 아주버니들까지 대동하고서 시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죠. 엄마 아파트를 우리가 왜 그 자식이랑 나눠야 돼요? 엄마 뺏긴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나누라고요? 니들이 언제 엄마를 뺏겼어? 내가 막내 데리고 어디 먼 데 가서 살기라도 했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날도 어머니 제 수업 안 오고 막내 수업 가셨잖아요. 나도 있어. 내 소풍은 까먹고 김밥 안 싸줘서 사서 갔는데 막내 소풍은 한 번도 안 까먹고 꼬박꼬박 김밥 싸주셨어. 누가 들으면 아주 계모인 줄 알겠다. 사실이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참관 수업은 네 수업 갔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겹쳤을 때 네 수업을 갔으니까 이번에 막내 수업에 가겠다고. 내가 친아들인데 왜 막내 수업을 가요? 매년 내 수업부터 가야지. 뭐야? 제 김밥 사건은 엄마도 할 말 없죠? 왜 할 말이 없어? 그것도 네가 소풍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 너도 그날 소풍인 줄 모르고 그냥 학교로 갔었잖아. 그래서 내가 일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너 데리고 소풍 장소까지 갔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니 김밥 살 시간이 어딨어. 근처 김밥집에서 사서 급하게 데려다 주고 왔지. 순간 두 아주버니는 할 말을 잃었고 이내 형님들이 나서서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막말로 막내 서방님만 안 들어왔어도 어머니 사랑은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 나눠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까지 나누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서러운 친아들들 마음도 알아주셔야죠. 하여튼 어머니도 참 특이하세요. 보통은 친자식들 모셔서 안달인데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나눠 가지라고 하시고. 겨우 아파트 한 채인데 니들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냐? 어머니, 동선에는 사업도 하고 건물도 세 채나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자로 살겠지만 저희는 그래봤자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평생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 어려워요. 내가 니들한테 똑같이 내 가게를 인수하게 해줬어도 니들이 막내처럼 건물을 샀을 것 같니? 그것도 막내가 열심히 살아서 산 거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서는 건물주잖아요. 형님들은 계속해서 제가 이미 재산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저희 부부를 재산 상속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시어머니의 입원일이었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그만하시죠. 어머니 내일 입원하셔야 해요. 며칠 뒤에 수술 받으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동서는 아쉽지가 않으니까 그러지. 맞아. 형님들은 저에게 쌍심지를 켜면서도 그날 치고받은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수술 받으시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막내야, 그럴 거 없다. 어머니의 컨디션이 걱정돼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말을 끊으셨어요. 오늘 끝내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가시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서류를 본 형님들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명의가 왜 막내 서방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벌써 양도해 주신 거예요? 곧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아니 동서, 이거 알고도 지금껏 모른 척한 거야? 어쩐지 어머니 생각하는 척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주버님들도 역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머니, 이 땅은 또 뭐예요? 이건 그냥 재수씨 땅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지 형, 이것 봐. 원래 어머니 명의였는데
재수 씨 명의로 바뀐 거잖아. 아주버님들은 동시에 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너 이 자식, 재수 씨 뒤에 숨어서 아주 단물만 쏙쏙 빼먹고 있지? 난 저 새끼가 제일 싫어. 저렇게 순진한 척, 착한 척, 입 다물고 할 건 다 하잖아. 그러나 저도 남편도 명의가 저희 것으로 바뀐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모른 척이야. 서류를 작성해둔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바꾸실 줄은 몰랐어요. 내 서류는 당신이 작성한 거야? 어머니께서 일단 서류는 작성해두자고 하셔서 나는 수술 끝나고 천천히 하실 줄 알았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류까지 찍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 재산이야. 이게 내 뜻이고. 막말로 내가 사회에 환원이라도 하면 니들 몫은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들 가진 거 뺏긴 사람들처럼 난리야? 어머니, 이러시고도 나중에 저희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세요? 니들이야말로 어떻게 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 내 묘자리 알아보고 다니던 니들이 할 소린 아니지? 그제야 아주버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몇 자리를 왜 알아봐?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말 좀 해봐. 그러나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형님들이 작성했던 유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들 와이프들이 한 짓이다. 나더러 여행 가자더니 몇 자리 보자면서 끌고 가서는 이 유서에 사인하라더라. 거기서 날 패대기까지 쳤어. 근데 내가 니들한테 재산을 주고 싶겠니? 니들은 진짜 몰랐어?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 설마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하게 뒀겠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막내한테 따로 얘기했었다. 아파트는 형들 주자고. 대신 내가 통장에 든 현금은 너 주겠다고. 막내 결혼하기 전에 얘기한 적 있었어. 막내, 기억나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막내는 한마디도 토를 안 달았어.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는 욕심 없다고 하더라. 사랑으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내 식당 일 도우면서 싹싹한 와이프 만나서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지. 니들 막내 무시했었지? 저도 고졸이면서 와이프도 고졸에 무식한 여자 만났다고. 얘들 사는 거 봐라. 어딜 봐서 무식하고 불쌍하니? 니들보다 큰 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잘만 살더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명문대 보내놨더니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서는 학교만 명문대면 뭐해? 니들 마음이 낙제점인데! 그날의 소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경과가 좋았어요. 수술 결과 전이 된 것도 없고 별도의 항암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코빼기도 비추질 않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이사를 한 터라 시어머니가 지내실 만한 편안한 방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전 재산도 다 저희한테 주시고 이제 어머니 댁도 남편 명의잖아요. 아휴, 니들 부담 주려고 준 거 아니야. 그냥 나 살아있을 때까지 니들이 내 재산 관리해주면 되지. 그러시지 말고 저희랑 합가해요. 몸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손주들 키우는 것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합가하셨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주버님들은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두 아들과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쟤들은 내 아들도 아니다. 나 수술받고 회복할 때는 재산 안 줬다고 오지도 않더니 내가 살던 집 비어있는 거 알고 그 집 다시 달라고 저러는 거잖아. 인연 끊고 살란다. 경찰 불러서 보내. 처음엔 남편이 좋은 말로 설득해 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까지 대동해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희 부부와 합가한 시어머니는 5년 뒤 폐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 저희 덕분이라며 여전히 저희 부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요즘 시어머니의 기쁨은 저희 아들이 자라는 걸 보시는 거래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친아들 둘처럼 키우지 않겠다며 돈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시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꽃길이 아닌 진흙탕길을 살아온 저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저의 가시밭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저런 기구한 팔자도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다 보니 결국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어린 시절을 힘들고 외롭게 보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엄만 절 낳으시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몸이 아팠던 엄만 절 돌봐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항상 누워 계시거나 병원에 계셨죠. 그래서 제 기억 속 엄만 항상 기운이 없고 슬퍼 보였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엄마까지 아프시니 아빠 혼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배움이 짧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아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가난을 벗어나긴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일하러 가시면 아픈 엄마를 돌보는 것부터 온갖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가난한 삶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저에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적인 기억조차 없습니다. 우리 셋은 그저 각자 자신 앞에 놓인 하루하루와 싸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가 제 나이 12살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빤 지방에 일하러 가야 해서 은영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고모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아빠, 나도 아빠 따라가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거긴 어린애가 지낼 수 없는 곳이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올게. 그럼 우리 집에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안 돼? 나 밥도 할 줄 알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 그건 안 돼. 너 혼자 두고 걱정돼서 아빠 일 못해.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 싫어. 아빠. 예, 고모 집에 가면 고모가 너 잡아먹니? 데려가 준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와야지. 어디서 때를 부려. 나도 너 데려다 키우는 거 힘들어. 근데 내가 워낙 착하고 인정이 많으니까 너 받아주는 거야. 안 그래, 오빠? 그렇지. 고모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모 말씀 잘 듣고 말썽 피우면 안 돼. 알겠지?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전 아빠와도 생이별하고 고모 손에 이끌려 낯선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에겐 저보다 1살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고종사촌 동생이었죠. 하지만 그 애는 제가 온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서 절 숨막히게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언니랑 방 같이 써야 돼? 아,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아빠도 없고 집도 없는 언니를 길바닥에 내쫓을 순 없잖아. 우리 착한 소영이가 이해 좀 해줘. 뭐야, 이 언니 거지야? 어머, 소영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무튼 짜증나 죽겠어. 내 침대엔 절대 올라가지 마. 언닌 바닥에서 자. 전 사촌동생 방 한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남의 집 살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고모는 딱히 절 구박하거나 못살게 굴지 않았어요. 근데 고모 딸은 제가 많이 미웠나 봐요. 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마, 엄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은영 언니가 내 용돈 훔쳐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안 가져갔어. 거짓말 마. 언니 지갑 손에 그 돈은 뭐야? 이거 아빠가 주신 거야. 네 아빠가 너한테 무슨 돈을 줘?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못 보내고 있는데. 은영이 너 자꾸 거짓말하면 못 써.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도둑질을 하니? 고모, 진짜 아니에요. 이 돈은 아빠가 급할 때 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짜로 다 해주는데 급한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네 아빠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하던데 너한테 언제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전 억울했지만 사촌동생에게 돈을 주고 말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제 말을 믿어주거나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가끔 찾아와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시던 아빠도 점점 만나기 힘들어졌어요. 아빠의 연락이 뜸해질수록 고모의 구박은 더 심해졌죠. 무조건 자기 딸 편만 들었어요. 사촌 동생은 제 물건 중에 몇 안 되는 쓸만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목걸이라든가 하나뿐인 친구에게 선물 받은 열쇠고리 같은 거요. 전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내 편 들어주고 내 말도 믿어줬을 텐데. 절 두고 세상을 떠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제가 18이 되었을 무렵 연락이 뚝 끊겼던 아빠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은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아빠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을 좀 해봤는데 이미 돌아가셨단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길바닥에서 객사했다는데 가족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무연고 시신으로 벌써 화장 처리했대. 세상에 이게 뭔 일이니. 그러게, 넌 고등학생이나 됐으면 아빠한테 연락을 좀 해보고 했어야지. 아빠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냐? 어떻게 아빠를 길바닥에서 돌아가시게 해? 아무튼 이제 네 아빠도 없고 나도 더 이상은 너 못 키운다. 이 돈 아빠가 나한테 맡겨놨던 거야. 너도 18이나 먹었으니 이제 어디 가서 너 한 몸 책임지고 살 순 있겠지. 고모는 돈 200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며 이제 나가 살라고 하더군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원래 5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고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인출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모한테 그동안 고마웠단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고모 밑에서 밥은 굶지 않았지만 저 한 번도 배부르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맡겨놓은 돈 중에 제 앞으로 쓴 돈이 한 푼이나 있나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이제껏 눈치 보며 살았으니 저도 더는 이 집에 미련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날 이태껏 널 키워준 줄 아니? 아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남의 자식 새끼 키워주는 거 아니랬는데. 아유. 전 200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그날로 고모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어요. 사고 무친에 천의 고아가 된 전 오갈 곳이 없어 기숙형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지만 고모네 집에 있을 때보단 나았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기에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 공장 식구들과 서로 돕고 위해주며 끈끈한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한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답니다. 은영씨, 저 비록 가진 것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은영씨 평생 사랑해줄게요. 우리 결혼해요. 전 도와줄 부모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어요. 저랑 결혼하면 영철 씨가 아주 힘들 거예요. 저 영철 씨에게 짐이 되긴 싫어요. 짐이라뇨. 은영 씨는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은영 씨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는걸요.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 역시 양측 모두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지가 비슷해서 그랬는지 전 남편과 금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남편은 외롭고 고달프기만 했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전 기숙사를 나와 남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절 잘 따르고 너무나 착했습니다. 그렇게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낡고 작은 아파트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우린 초라했지만 삶에 찌들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행복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불행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죠. 그 무렵 시동생도 같은 공장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도련님. 아,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죠? 전부 형수님 덕분이죠. 형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도 점점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철 씨나 서방님이나 너무 성실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우리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우리 색시도 잘 좀 부탁드려요. 한 집에 다 같이 살게 돼서 형수님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경이랑 저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진짜 가족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각자 부부 사이에서 아이들도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시동생 부부는 딸 둘을 낳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넷은 아이들도 함께 가르치고 함께 키웠습니다. 전부 부모 덕 못 보고 고생만 하며 자라온 사람들이라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전 제 자식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어린 날 고모에게 구박받던 제 자신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의 세월이 꿈처럼 지나간 어느 날 저희도 처음으로 가족여행이란 걸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살아온 덕분에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아이들도 남들처럼 놀러 가고 싶단 말을 부쩍 자주 하더라고요. 준비 다 됐지? 짐도 다 실었어? 애들은? 아주버님, 아까부터 몇 번을 확인하세요. 다 준비됐어요.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차가 안 막혀야 될 텐데 강원도까지 언제 가요? 천천히 가면 되죠. 차 막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나 가족여행은 처음이라 너무 설렌다. 기분 좋은 설렘이 악몽으로 바뀐 건 출발하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가 탄 9인승 승합차는 중앙선을 침범한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우리 차가 정면 충돌했다는 것도 나중에 들어서 한 거지. 사실 당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엄청난 충격과 굉음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을 떠보니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애들은요? 형수님, 정신이 드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여기 지금 병원이에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은요? 우리 차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들은 괜찮아요. 냈다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도 검사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팔다리 다 움직여지고 멀쩡한 것 같아요. 서방님도 괜찮아요? 네, 저는 팔이 부러진 것 빼곤 이상 없어요.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진짜 두 형제가 착하게 열심히 사니까 하늘이 알아주나 봐. 그렇죠. 근데 서방님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동서랑 영철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는 것 같았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불길함을 떨쳐내려고 더 큰 소리로 외쳐 물었어요. 서방님, 우리 애들 아빠랑 동서 어떻게 됐어요? 네? 죄송해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은 못 깨어났어요. 식물인간 상태래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죽은 사람 같다고요. 그럼 우리 애들 아빠는요? 영철 씨는요? 얼마나 다쳤어요? 혹시 영철 씨도 설마 식물인간? 형은 우리 형이 죽었습니다. 전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큰맘 먹고 떠났던 가족여행은 죽음의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것저것 챙기며 부산하게 움직이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게 불과 오늘 아침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식물인간이 되어서라도 숨이 붙어있는 동서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있다면, 살아서 제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젠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슬픔에 빠져 넋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1살, 2살, 3살, 4살짜리 고만고만한 아이들 넷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 중환자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서 앞으로 병원비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저에겐 슬픔마저 사치였습니다. 서방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어떡하죠? 제가 해결해야죠. 형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서방님이 어디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요? 그 큰 돈을. 그러지 말고 우리 집 팔아요.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랑 어디서 살아요? 그 집은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동서 언젠가는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도 해서 애들하고 버텨볼게요. 우리 동서 살려야죠. 영철 씨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랑 보험금까지 합치면 월세방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형수님. 하필이면 보험도 안 든 차랑 사고가 나서. 진짜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인지. 서방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동서 회복될 때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마음 약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날로 저와 서방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어차피 서방님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동서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려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낮엔 공장에 나가고 틈틈이 배송 알바에 새벽엔 대리 운전까지. 서방님은 하루에 서너 가지 일을 하느라 얼굴 볼 새도 없었어요. 저 역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파출부에 건물 청소에 식당 설거지 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가난은 불행과 친구라 둘은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서방님과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동서병원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목욕도 좀 시켜놓고 침대 시트도 싹 갈아주고 왔어요. 형수님도 바쁘실 텐데 매번 감사합니다. 전 통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서방님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뭘.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돌봐야죠. 근데 병원에만 맡겨두기가 너무 불안해요. 간병인을 쓸 상황도 못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걱정이에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의사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기적을 바라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그 얘긴 깨어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건 신만이 아시는 거겠죠. 식물인간이었다가 10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서도 깨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동서는 원래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거예요. 그럼 동서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잘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키우고 우리 열심히 힘내서 살아요. 근데 제가 요즘 좀 힘이 들어요. 더는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 안색도 안 좋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일을 좀 줄이고 집에서 쉬면서 애들을 봐줘요. 내가 식당 일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느낌.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터널의 밖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의 동생, 남편의 아이들, 남편의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에 있는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줘. 나 꼭 행복해질 거야. 우리 가족 모두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즈음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얘들아, 엄마 숙모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드려야지. 눈을 감고 있지만 누가 예쁘게 인사 잘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 맞습니다. 저희는 동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서는 1년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지만 집에서 돌봐도 될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건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중환자까지 돌봐야 했지만 더 이상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돈 안 들이고 제 한 몸 더 고생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막상 집에서 병간호를 해보니 식물인간이 된 동서를 돌보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간병인의 하루 일당이 왜 그렇게 비싼지 바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서방님, 하루에 해야 할 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아침 8시, 낮 12시 반, 저녁 7시에 식사 준비해서 밥 먹이고, 약은 시간 맞춰 하루에 6번. 밥 먹고 약 먹은 다음엔 양치질을 꼭 시켜야 하고, 3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해요. 안 그러면 욕창 생겨서 큰일 나요. 자세 바꾸면서 기저귀도 같이 체크하면 되고, 목욕은 저랑 서방님이랑 둘이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돌본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방님과 전 서로 도와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식물인간 동서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서방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왜요? 무슨 사고 쳤어요? 아니면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노름하다 돈이라도 잃은 거예요? 저 울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요. 형수님, 저 어떡하죠?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제가 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저 큰 병이면 어떡하죠?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요. 식사 때마다 계속 소주 찾더니 큰 병은 아닐 거예요. 걱정 말고 나랑 같이 큰 병원에 가봐요. 의사가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정말 별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느님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더 이상의 불행은 안 된다고요. 전 서방님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와 서방님은 잔뜩 긴장한 채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상철 씨? 네, 접니다. 저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안 좋나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간암입니다. 진행이 많이 됐어요. 말기입니다. 전 큰 망치로 뒤통수를 3개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수술은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암이 간 전체에 퍼져 있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환자분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신체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고 영양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럼 저 죽나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3개월 정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긴 일러요. 항암 치료를 받아보면서 암세포가 줄어드는지 관찰해보죠. 항암제가 잘 맞으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항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아니요, 저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저희는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치료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일을 더 늘리면 돼요. 형수님, 소용없어요. 저 괜찮아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환자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댁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요. 서방님과 함께 진료실을 나오면서
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불행은 제 발목을 붙잡고 깊은 늪으로 절 잡아 끌었습니다. 서방님, 항암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데 왜 치료를 포기해요? 치료받고 살 궁리를 해야지. 죽을 궁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한테 들어가는 약값이랑 소모품값만 해도 한 달에 몇백이에요. 게다가 거기에 애들 넷의 집세에 제 항암 치료값까지 보태라고요? 치료 안 받아서 서방님이 죽으면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저 혼자선 못해요. 살아서 같이 책임져야죠. 동서랑 애들이랑. 형수님,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전 어차피 죽어요. 항암 치료받고 몇 달 더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저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서방님은 그날 이후로 정말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달 때문에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배가 아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복수가 차는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점점 야위어가는 시동생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 값이 아까워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아픈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좋은 아빠, 좋은 삼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죠. 서방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식물인간인 채로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질 동서였습니다. 서방님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동서에게 바쳤죠. 여보, 나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형수님 그만 힘들게 하고 그냥 나 따라가자. 아니면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 형수님 불쌍하지도 않냐? 아니, 일어나려면 나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좀 일어나라. 당신 눈뜬 모습 너무 보고 싶다. 목소리도 너무 듣고 싶고. 나 이제 곧 가는데 그 전에 좀 깨어나줘, 여보. 서방님은 대답 없는 동서에게 온종일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건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동서 병간호에 매달렸죠. 서방님, 제가 할게요. 오늘따라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세요. 저 혼자 해도 돼요. 벌써 동서 돌본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저 이제 전문 간병인 다 됐다고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자랑이에요. 형수님도 참. 이제 저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아시는 분이 치료도 거부하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저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받아요, 우리. 저 서방님 이렇게 보내면 영철 씨한테 혼나요. 그리고 동서 나중에 깨어나면 동서 볼 면목도 없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그땐 제가 가만 안 두죠. 귀신 돼서라도 제가 꼭 혼내줄게요. 서방님,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해요?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상태가 나빴거든요. 처음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을 땐 그래도 설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도 품어봤지만 이젠 정말 절망뿐이었어요. 희망도 기대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형수님께 선물 하나 줄 게 있는데. 선물이요? 갑자기 무슨 선물을 준다 그래요?
이거 봐요. 짜잔. 주식. 이거 내가 산 거 완전 대박 날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 누가요?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에 산 거예요. 제 친구가 만든 회사 주식인데 이거 10년만 갖고 있으면 아주 대박 날 거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거 제가 형수님 드릴게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어치나 샀다고요? 서방님,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제 친구가 진짜 사기칠 놈은 절대 아니에요. 시동생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 준석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늘 공부에 한이 맺혀 있던 제 남편 영철 씨는 자신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동생만큼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해요. 그래서 시동생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죠. 그곳에서 만난 친구가 바로 준석이었어요. 준석이는 시동생의 옆자리에 앉은 짝꿍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다른 수업 시간엔 다 엎드려서 잤는데 유독 수학 시간에만 깨어나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틀리거나 문제를 잘못 풀면 득달같이 지적을 했다고 해요. 같은 반 친구들은 이런 준석이를 또라이라고 부르며 멀리했다고 합니다. 준석이를 대놓고 괴롭히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서방님이 막아줬다고 해요. 넌 왜 나 도와주냐? 다른 애들은 다 나 싫어하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내 짝꿍이잖아. 너도 내가 일진 애들한테 맞고 있으면 와서 도와줘야 된다. 알았지? 내가 왜? 왜냐니? 넌 내 짝꿍이니까. 난 싸움은 영 소질이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도와줄 거 없냐? 그럼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나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가거든. 근데 너 수학 천재잖아. 서방님은 그 친구가 괴롭힘과 왕따를 당할 때마다 나서서 막아주었고 친구는 서방님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점점 친해져서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약한 애들 괴롭히는 게 취미였던 학교 일진이 그 수학 천재 친구에게 칼을 휘둘렀고 서방님이 그 칼에 대신 맞아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서방님까지 학교 폭력으로 몰려 자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네가 왜 자퇴를 해? 넌 아무 잘못도 없잖아. 어쨌든 교내에서 칼부림이 났고 내가 거기에 관련이 된 건 맞으니까. 네가 날 안 막아줬으면 내가 칼 맞아 죽었을 거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그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대학 진학의 꿈도 멀어졌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서방님은 저의 남편, 즉 자기 형을 따라 형이 다니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배에 칼자국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그때 칼 맞은 자국이에요. 자그마치 17바늘이나 꿰맸어요. 이 정도면 생명의 은인이지. 그래서 생명의 은인에게 주식으로 은혜를 갚은 거라고요? 맞아요. 제가 자퇴하고 10년쯤 뒤에 준석이가 절 찾아왔어요. 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걔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준석이가 은혜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전 영 믿음이 안 가는데 그거 진짜예요? 그럼요. 준석이가 그때 무슨 벤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줄기세포로 주름 펴는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던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한창 개발 중이니까 10년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요? 공장 들어가서부터 계속 모아온 전 재산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투자한 거죠. 걘 진짜 천재거든요.
한다면 하는 친구니까 제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도 좀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지. 우리 형편에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인데. 형수님, 저한테 남은 건 이제 이 주식밖에 없어요. 제 친구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대박 날 거라고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받으시고 우리 집사람 끝까지 좀 잘 돌봐주세요. 서방님,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눈을 못 감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약속해 주세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겠다고요.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전 세상 천지에 현숙님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저 이까지 주식 조각이 없어도 동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돌볼게요. 죽은 영철 씨 이름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저에게 매달릴까요? 꺼져가는 목숨 앞에서 서방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전 서방님과 동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 앞세운 제 팔자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 아픈 곳 없이 건강했으니까요. 시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는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시동생을 깨웠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승에서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만 했어요. 모두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과 시동생 생각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겐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가난한 가정 아이들처럼 일찍 철이 들었어요.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고 아픈 동서를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쑥쑥 커가는데 제가 아이들 앞에서 동서를 포기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순 없었죠. 전 이를 악물고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동서를 돌봤습니다. 동서, 내 얘기 들려? 이제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다. 우리 넷이 같이 살 때 기억나? 우리 신혼 때 말이야. 그땐 참 행복했는데. 근데 동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마치 시간이 동서한테만 멈춘 것 같아. 난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늙었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나 좀 도와줘. 나 혼자 돈 벌고 애들 키우려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동서,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꿈에서라도 서방님 만나면 절대 서방님 따라가지 말고 이승으로 돌아와야 해. 서방님 따라 저승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전 동서가 제 얘기를 듣고 있을 거란 생각에 열심히 말을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동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동서가 식물인간이 된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까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동서의 회복이나 저 자신의 행복까지도요. 이제 동서가 깨어날 것이란 기대는 저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제 주변에선 동서의 거친 문제를 놓고 걱정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이나 데리고 보살폈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보내고 너도 네 인생 찾아. 그래도 서방님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죽은 사람이랑 한 약속을 어떻게 깨요? 그렇다고 언제 깨어날지 기약도 없는 식물인간 돌보다가 평생 늙어 죽을래? 지금 요양병원으로 보낸다고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을 계속 돌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은근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동서병이 즐기나 내가 즐기나 한번 해보자. 이 짓을 10년을 했는데 끝장을 봐야죠. 아휴, 그래도 아직 젊은데 아픈 사람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아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자기도 이제 병간호는 그만두고 남자도 만나고 새 출발을 해봐야지. 새 출발은 무슨. 저 남자고 뭐고 다 싫어요. 그냥 좀 조용히 쉬고 싶네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우편물 한 통이 제 앞으로 도착했어요. 뭐지? 모르는 이름인데 나한테 뭘 보낸 거야? 우편물을 열어보니 바이오 어쩌고 하는 회사의 홍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든 전 시동생이 세상 떠나기 전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바이오 벤처 회사의 주식 1,000만 원어치, 10년만 기다리면 대박 날 거라던 친구의 약속, 동서를 잘 돌봐주는 대가로 나에게 준 시동생의 마지막 선물. 무슨 애들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방님한테 주식을 양도받은 지 거의 7, 8년쯤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근데 주주총회? 대주주님을 모신다고?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줄기세포 화장품을 개발한 회사로 그 화장품 덕에 대박이 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신약 연구에도 참여한다고 하고 한창 급성장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은 제가 알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준석. 서방님의 친구는 정말 서방님의 말대로 바이오 벤처 회사로 대박을 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1,0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지금 100억이 넘잖아. 서방님 말이 다 사실이었어. 우린 이제 부자야. 부자라고. 서방님과 저의 소식을 들은 서방님의 친구 유준석 대표이사는 집으로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전 고급 세단을 타고 한달음에 서방님 친구를 만나러 갔죠. 어서 오세요, 형수님. 너무 늦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서방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구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론 사는 게 바빠서 완전히 잊고 있었고요. 상철이 일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친구가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모든 게 정해진 운명이었던 거겠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상철이 유족분들 사정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철이 아내분 치료도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무리 서방님 친구분이라고 해도 저한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상철이는 왕따였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또 제 목숨도 구해줬고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인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게다가 10년 전에 상철이가 저에게 투자해준 1,000만 원, 그 돈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철이한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에겐 상철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방님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형수님 혼자서 고생 많으셨죠? 양도받은 주식도 있으니까 이젠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제 회사의 지분을 20%나 갖고 계신 대주주시니까요. 다들 믿겨지시나요? 드디어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 일과 식당 설거지 알바를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제가 100억 자산가에 잘 나가는 벤처기업 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 절 두고 하는 거겠죠? 길고 길었던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잘 돌보겠다는 서방님과의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서방님도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 아닐까요? 10년 후에 대박 날 거라고 했던 그 약속 말이에요. 전 당장 100억 부자에게 어울릴 법한 최고급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자라준 내 아이는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동서도 저희와 함께 이사를 왔어요. 동서는 최신 시설이 갖춰진 넓고 쾌적한 방에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전문 간병인도 붙였고요. 식사는 8시, 12시 반, 7시에 주시고요. 야근 시간 맞춰서 하루 6번, 3시간에 한 번씩 자세 꼭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세 바꿀 때 기저귀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어머, 사모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그동안에 혹시 직접 챙기셨던 거예요? 네, 10년을 제가 직접 돌봐온 환자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와,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10년을 누워있던 환자가 욕창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 그런가요? 네.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이젠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서가 깨어났더라면 지금쯤 같이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 애당초 그날의 그 끔찍한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을 텐데. 평생 독한 냄새 나는 공장에서 고생만 하다 하늘로 간 내 남편. 2살, 3살 어린아기가 중학생이 되도록 얼굴 한 번 못 보고 꼼짝없이 누워 산송장처럼 세월을 보낸 동서. 식물인간 안에 병원비 대느라 뼈가 부셔져라 일만 하다 자신까지 결국 병을 얻어 고통 속에 떠난 시동생까지. 모두가 너무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전 저 혼자 누리게 된 이 기적 같은 행복이 세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서방님, 식물인간 동서를 더 잘 돌보는 걸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대신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나 보고 있어요. 이제 내 걱정하지 마. 아이들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 간병인 아줌마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얼른 일어나서 여기 좀 와보세요. 왜요, 이모님? 동서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디가 안 좋아요? 허둥지둥 동서방으로 달려간 전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죠. 언제부터 이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의사부터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2번째 기적이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동서의 눈뜬 모습.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동서, 나 보여? 나 누군지 알겠어?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꿈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로 식물인간 동서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바로 119를 불러 동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며 의사도 간호사들도 다 난리 났죠. 아직까진 의식이 또렷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동서랑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낼 날도 오겠죠. 그때가 되면 동서에게 말해줄 겁니다. 나와 서방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동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는 얘기들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어렸을 땐 믿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저에겐 계속 나쁜 일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복이 내려왔으니까요. 비단길이 펼쳐진 제 인생. 이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나요? 건강? 돈벼락? 아니면 사랑?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기도할게요. 기적은 믿는 자의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